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서 강도와 마주치게 되었다. 방송에서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동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날 새벽은 왜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 그렇게 농담을 들어 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몰에서 자고 와라.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스토커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손을 봐주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들썩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방송에서는 펜치로 방범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방송한 바가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 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동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망가뜨리고 자수한 청년은 그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부쉈다고 합니다. 갓 군을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아기 귀신.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과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서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 회진 가신 거 아냐?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 회진이 없는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도 봤다고? 나도 기구 씻으러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난 무서워서 다른 사람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까지 봤으면.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 수술을 한 후 나온 아기들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병원을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옥. 지옥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 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완강한 문이 말이야. 두 개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네. 가학적인 관리인의 손에 의해 너는 그 방 특유의 한 가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고통이 생생히 느껴지도록 상처가 다시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없을 거야. 24시간의 벌을 견디고 나면 너에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지.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고는 은은한 조명의 텅 빈 방의 모습을 드러내. 언제든지 너가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회색 돌로 된 방으로 들어설 수 있어. 그 방엔 별반 특이한 건 없어. 늘 그렇듯이 두 개의 문을 빼고 말이야. 등 뒤에 있는 문이 닫히면 너의 상처는 회복되고 고통도 사그러들게 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위안할 것들은 방 안엔 없지만 끊이지 않았던 고통의 부재에서 너는 1분 1초가 마치 암브로시아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새로운 방에 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형벌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더 끔찍했다는 점이지. 누군가는 규칙을 알아차리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또 누군가는 바로 규칙을 알아차렸어도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의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꼴을 당하곤 해. 그들은 순식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24시간이 더욱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모두들 이전의 형벌이 얼마나 온화했던 건지 그 회색방에 발을 들여놓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저 회색문 너머에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지. 다음 방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몇 번이곤 산산조각이나 그들의 영혼은 이 방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박살 나버린다고. 지옥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서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줄 거야. 이게 너가 선택한 지옥이란 것을 말이야. 네 번째 이야기, 인체바라 사건들. 1948년 영국의 런던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버우즈. 그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서 방에 불을 켜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는 상황을 겪은 실버우즈는 연기가 자신의 주위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로 달려가 몸을 살펴보던 그는 팔과 다리 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끼얹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 때 팔과 다리 등에서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몇 분 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욕조 밖으로 걸어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병원에 연락을 했던 실버우즈는 병원에서 인체 내부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체의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자던 알코올 중독자 제이 캐리엇은 갑자기 복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겪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은 그의 복부 주위에 불이 붙어 그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장 물을 가져와 불을 끈 종업원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주위에 있던 캐리어스 친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리엇을 검진한 의사가 불길이 몸 안으로부터 시작된 점이 확실하여 누군가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이 캐리엇은 며칠간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어떻게 그의 배에서 불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미스테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르아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지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당신의 몸에서 연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문제의 연기가 자신의 다리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지를 걷고 연기가 나는 부위를 본 르아크는 짙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으나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때 연기가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주위를 지나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뒤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 검진된 그의 발화 이유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의 다리에 스며들었고 우연히 바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바지를 자세히 검사를 했던 의사들은 그가 입었던 바지에서 기름과 관련된 자국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경험한 르아크는 상처가 완쾌된 뒤에도 또 한 번 인체 점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후로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발화 현상에 대비했습니다.